아망드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서 자유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그럼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만나요. Here we go! As I do not believe in original sin. However,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1부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막연하지만 어쨌든 이해가 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 일부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자가발전이 어떤 팟캐스트인지 뭐 정체성을 근데 찾았다고. 그거는 2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일부 듣고 망나니 깨달았는지 같은 사람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스포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방송 알겠습니다. 끝에 할 건데. 네. 네. 왜 그러냐, 니네 오늘. 그러니까 다시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그 두 번째 녹음을 해서 그런가. 우리가 아마 3화 때 네. 네. 녹음을 4번인가 한 번 하고 맞아요. 결국 그 다음부터는 팟빵 스튜디오 가서 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89화까지 한 번도 두 번째 녹음한 적이 없을 걸? 뭐 있긴 있는데 한 번인데 그거는 이거 그날- 하지 말자. 그리고 그날 그냥 다시 한 정도. 어. 그냥 이렇게 야 잘못했어 다시 해야 돼 우리 이 정도였고 이제 3화 때만 해도 한 번 버린 적이 있죠. 그냥 그냥, 스티브 잡스 다른 주제 하자 그냥. 애플편.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애플 특집 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애플에 관해서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방송을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게 좀 지난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리지 못한 첫 녹음 때는 네. 조금 붕 뜬 녹음 느낌이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이걸 내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그렇잖아. 이번에는 그래도 두 번 들으니까 좀 알겠네. 재수강이 이렇게 효과가 좋네요. 네, 여러분 복습과 예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1, 2, 3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었고 네네. 그래서 근데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재료들로 혁명을 이루어 나갈 건데 그러니까 이론은 얘기했으나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대충 이제 알았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나눠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개요 세 가지 뭐였죠, 긍정 씨? 초연결성, 네. 초진행성, 예측 가능성 이렇게 세 파트고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 가지들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재료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 그 자체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네네. 이 혁명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들러붙어서 나 4차 산업혁명의 재료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뭐 얘기군요. 갑자기 물컵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 4차 산업혁명의 재료야 이럴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재료일지 아니면 결과물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아직 재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우리가 그럼 그거 막 예측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죠. 야, 엄청난 방송이네요. 당선 확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네. 좀 어느 하나의 기술 특별한 딱 하나의 기술 네네. 이게 막 특출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된 기술들이 중요한데 네. 4차 산업혁명에 뭔가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네. 물어보면 뭐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요즘 뜨는 것들은 거의 다 여기 붙어요. 뭐 로봇, 인공지능, 나노 기술, 뭐 3D 프린터, 그다음에 3D 프린터. 5G 통신망, 네. 뭐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 빅데이터,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들어본 말들. 여기서 나와. 요즘 우리가 들어본 말들이기도 하지만 자가발전이 한 번씩 다뤘던 주제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한 거 전부 다. 또 시작했네. 전부 다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아니 병이 문제가 아니라 팩트라니까. 뽕 맞았어, 뽕. 팩트라니까. 저번 방송 녹음 때 뽕 맞고 아직 낫지 자,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 한번 녹음을 한번 하고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가발전이라는 방송이 사실 우리가 뭐 남들 다 아는 남은 모르는 IT 이야기를 하는 IT 방송으로 지금 올라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방송이다. 혁명 대비 방송이야. 혁명 대비 방송. 혁명가들의 방송. 되게 빨간색인 것 같네요. 아무튼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다루는 방송이다. 자가발전당에. 오늘 이제 당선 결과 내일 아침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내일 오, 지금 아침에 이제 확실히 알 수 근데 있지 거의. 않습니까? 그 분께서는 당선자께서는 저희 방송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보고 배워야 한다. 네, 이 정도면은 정책 수립에. 우리 당신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다. 어.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네. 네, 네, 그러면 그겁니다. 뭐 어떤 것들을 좀 쪼물락 거려야 되는지 네, 청와대 한번 얘기해 트위터에 봅시다. 제가 이거 전달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우리가 인공지능 특집도 했었는데, 예. 인공지능 특집을 들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맛배기를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장치가 좀 스마트해지면서 음. 나의 그 생활 패턴을 인식하고 네. 이해하고 음. 스스로 알아서 동작하는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런 것들이 약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죠. 제가.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을 가르쳐 줬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그리고 약 인공지능에 비해서 네. 완전히 나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는 강 인공지능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근데 가장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4차 산업혁명 토론 때도 계속 나오지만 네. 일자리 문제가 가장 또 대두되죠. 대두가 되죠. 네네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예로 인공지능은 컴퓨터다 보니까 지치지 않죠. 인간처럼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미 이발소에서도 음.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대체하고 있다. 이번 주 이발소에서도 나왔고요. 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얘는 쉬질 않아요. 그렇지. 계속 24시간 일만 하는 거야. 저비용 고효율. 네, 아, 계속 진짜? 뭐 밤이든 낮이든 일만 해. 사람은 뭐 9시간 일하면 자야 돼. 뭐 많이 노동자의 일해야 권리가 있으니까요. 12시간 일하면 자야 돼. 네. 유급 피곤해. 휴가도 주고. 눈이 네. 뻑뻑하고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눈이 뻑뻑해. 너네들 얘기하지 마. 지금 자기 본인들의 얘기들을 계속 하고 네,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냥 전기만 들어가면 이 기업 프렌들리적인 국가에서 최고의 땡큐 서비스 아닙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먼저 개발시키겠네요. 이거를 왜 아직까지 넣지 않느냐? 네.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네, 정치 방송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제가 다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인공지능이 네. 네, 그래서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1, 2, 3차 산업혁명에서 한 대의 기계가 수백 명의 인간을 대체해서 분업하는 것들이 이제 좀 주요 골자로 이루어 나갔다면 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 한 대, 우리가 뭐 집에 있는 컴퓨터 한 대, 아니면 나아가서는 그 컴퓨터 한 대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수십만의 전문 인력들을 대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는 단순 노동을 대체했다면 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네. 전문 인력들을 대체하게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 단순 인력들은 이미 진작에 3차 산업혁명까지 대체가 된 거고 네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부터는 그걸로는 절대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네. 어떤 전문 분야들을 대체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뭐 1, 2차 증기기관 뭐 이런 걸로 변호사 대체할 수 있나요? 그때는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뭐 뽀뽀 이러면서 변화할 수 없잖아. 판사를 밀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 네. 네, 그 그래서 법원 정문을 들이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은 오히려 그래서 전문적인 일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무서워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7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헐. 없어지는 게 한 5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이 중에 500만 개 중에 대다수가 전문적인 일들이 대다수인데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 네. 실제로 이 예측하고 있는 건 변호사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일들은 다 없어진다고 해요. 의사. 의사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한 20년 내에 없어진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큰일 났네. 네. 하긴 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의 판결보다 로봇의 판결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판결을 신뢰하는 시기가 벌써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더 현실로 다가오고 그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변호사 쪽이랑 그러니까 피고랑 원고랑 뭘 내 종이를 그럼 판사가 딱딱딱 입력을 해. 그럼 네이버 사다리 타기처럼 띠리디리 띵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소 이런 식으로. 유죄. 진심으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학교를 다니면 뭐하냐? 어쨌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음. 어떻게 전문 인력들을 더 대체하는지. 쉽게 대체할 수 있냐면 음. 이 전문적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이미 문서화가 수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읽고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더 많이 많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일부에서 긍정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컴퓨터의 역할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전문성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그렇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화를 시키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미 전문 분야일수록 그런 게 더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컴퓨터가 컴퓨터의 그 인공지능이 그걸 빨리 흡수하기에 더 네. 쉽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말고도 기계가 인간의 지성을 능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미래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네네.
뭐 무조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거라는 거는 모두 동의를 해요. 그치. 그 시점이 언제가 올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다 이제 기계가 인간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세돌의 바둑 경기는 진작부터 이세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미래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세돌이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네요. 그때 언젠가 그러니까 네. 이세돌이 진다고 생각했다기보다 기계가 인간을 바둑으로서 이기는 날이 언젠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온 거죠. 그게 와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기계가 질 수 있는 기보를 한번 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는 이걸 배운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혼자 또 대결을 하면서 이런 기보들을 막 바꿔보겠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면서 정보를 수많은 양을 몇 분 만에 몇 백만 번의 대국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알파고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알파고의 능력은 인간이 한 번 두는 동안 얘는 몇 백만 번 돼보니까 네. 뭐 인간에 비해서는 무조건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나 실수를 거듭하는 거를 그동안 역사상으로 봤을 때 뭐 의사든 아니면 뭐 그런 과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하나 깨달아냈는데 수백만 번의 실패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까지 네. 과학들이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졌던 거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순식간으로 다 좁혀 들겠네요. 순식간에 수백만 번의 실패를 혼자서 해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곡선이 점점 가팔라져요.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이군요. 그렇죠. 수학 가속도 법칙의 약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얘는 한번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앨런 튜링이 그 네. 유명한 그 수학자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네. 앨런 튜링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산은 AND, OR, NOT으로 이제 치환될 수 있다고 이미 증명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연산은 네. 이미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and, or, not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한글로 하면 뭐야? 그리고, 음. 혹은, 또는 또는 하고 부정. 네. 아니야. 아니야. 음. 이거 세 가지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할 수 있다고. 그렇죠. 뭐 사실은 더하기 빼기 낫이에요. 더하기 빼기 네. 그 부정인데 네. 이미 컴퓨터는 이것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뭐 거의 모든 일들을 다 더하기로만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전부 다 이미 컴퓨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일들이 AND, OR, NOT으로 이루어지는 걸 증명을 했는데 네. 컴퓨터가 이미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도 그 일들을 고로 다 할 수 있다는 걸로 규결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컴퓨터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어. 그렇지. 할 수 라고 없어. 얘기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장문, 뭐 작곡, 영화 제작,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을 창조하는 것에도 네.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and, or, not. 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결국 컴퓨터 다 언젠간 다 해낼 거라는 거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막연히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조금씩 해내가고 있죠. 이론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 네. 기보에 없었던 그 순서로 네. 막 지 혼자 나와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세돌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군요. 새로운 방향 계속 그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창의적인 작업이네요. 네. 아니야. 근데 그건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 창의적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고 보긴 어려워. 그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네. 그냥 연산에 따라 진행된 건데 그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 씨 얘기는 그 부분이 인간이 느끼기엔 새롭다고 느끼는 거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네,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네네. 기존에 있던 근데 거예요. 언젠가는 아예 없던 밑바탕부터 가능할 거라는 게 우리가 미래 학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예 생뚱맞은 뭐 지옥에서 온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를 얘가 만들어냈어. 얘가 이런 것도 가능한 변호사 인공지능이었는데 뭐 그렇게 지자면 이런 거지. 어느 순간 뭐 상상하지 못한 존재나 물질 같은 거를 발견해내는 그럴 수도 만들어내는 있죠. 것들. 네. 만들어내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네. 뭐 근데 축하.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인공지능으로 창작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완전히 필요한 부분이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또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개량해 나가는 인공지능.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그걸 지금 인공지능 연구 쪽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잡고 있다고요? 그렇죠. 겁도 없이요? 뭐 그걸 겁내면서 하면은 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터미네이터. 독학해봤는데 잘 안 돼.
아 대학원에서 그런 거 독학해요? 아, 독학해봐. 그러니까 네. 내가 스스로 독학을 해봤는데 네. 혼자 공부하는 건 잘 안 돼. 아. 날 개량하는 건. 인간 자체가 본인의 스스로 개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안 될 거야. 아까 말했듯이 결국 인간이 만들었거든. 네. 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연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무섭거든요. 어쨌든 요즘 우리가 이제 음.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계속 얘기 나오지만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면서 여기에 대한 지속이 계속 될수록 인공지능은 더욱 빠르게 가속화돼서 발전을 할 거고 네네. 삶은 편리해지겠지만 일자리 대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면서 미래를 맞이하게 될게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이죠. 네. 이 그 아까 말했 일부에서 나왔던 산업혁명 초반에 그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저는 딱 그 잘라서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권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긍정 씨는 이제 일자리가 잃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발소에서 간간히 다루고 있는 뭐 자동화된 어떤 인공지능에 네네. 대응해서 법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도 그거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법 중에 기본소득제라는 네. 게 있는데 그것도 인공지능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게 뭐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거 일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너무 대체하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일단 현실이잖아. 네. 그렇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지잖아. 네네.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네. 네가 노동을 하건 안 하건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상관없이 기본으로 어느 일정의 금액을 주겠다. 그 뭐 어. 일부 사회복지 국가 아니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일부에 한정해서 아 청년 배당. 네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죠. 뭐 그럼 청년 배당도 지금 그거의 일과 유사한 일부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소득제의 일부죠.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 시대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미 기계가 많이 뭐 대체를 해서 그렇다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지금 말한 방법은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냥 뭐랄까 급한 불 끄기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들고 돈 주고 그만 네, 이렇게. 뭔가 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네요. 그쵸. 네. 이제 그건 다음 정부에. 뭐 알아서 하시겠지.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삶에 좀 들어와 있는지를 찾아보면 네네. 네. 되게 쉬워요.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시리? 예로 요즘 우리 차량들에 인텔리전트 크루즈라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 운전 아니에요? 자동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오토파일럿 이렇게 네. 멋있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붙여놨지. 뭐 인텔리전트 크루즈 이게 좀 사실 다르긴 합니다. 네. 오토파일럿이랑 인텔리전트 크루즈랑 좀 다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인텔리전트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네. 이제 가장 쉬운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네. 이 요새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뭐 도로 상황을 스스로 감지하고 내 옆에 차가 몇 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파악해서 네. 인간이랑 비슷한 주행 능력을 배워나가는 인공지능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운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음.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기능이고 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아망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네. 그 부분을 학습하고 개선을 파악하고 시켜나가요. 개선하고 실제로 운전 주행 질감을 인간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타고 있는 탑승자가 사람이 운전한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네네. 네. 그 부분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들을 찾아보면 뭐 이제 요즘 인간 운전자랑 네. 인공지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더 인공지능이 낫다라고 그런 신뢰성을 얻게 되는 그 교차점에서 네. 택시나 버스는 이미 몇몇 국가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필요가 네. 없어지는 프랑스 그런 같은 시대가 온 거죠. 경우에는 네. 자율운행 버스가 이미 있어요. 그럼 운행 버스가 중에. 혼자 돌아? 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사람은 승객분. 아니 그 지하철이나 이거는 있다는 걸 알아. 네. 전철이나 이거는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가면. 근데 버스가 그렇게 도는 건 진짜 상상 밖이네요. 버스는 있고 정해진 구간을 돌고 정해진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또 다음 세대의 이런 운전 그 직으로 운송업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게 인공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해요. 한 번 네. 다니면은 뭐 12시간 이렇게 운전하시거든요. 그치. 그렇지. 이게 그 뭐야 성격이 저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응?
굉장히 엄청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발끈하세요? 왜냐면 그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을 하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게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 이것도 게임으로 배우셨구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특히 도로 여건이나 뭐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근데 비가 온대. 짜증나. 막막하지. 유로트럭하고 깝깝해. 스트레스 풀려고 다른 게임하고. 네, 뭐 비슷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요새 전기차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나 혹은 테슬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역시 다음 이제 먹거리로 이제 화물차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화물차가 가장 그 다음 발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인간이 가장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고. 그렇겠네.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성, 그러니까 목적지 가는 시간이나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그 기계가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면 그게 명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한다는 걸 이제 예측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네. 또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또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AI 의사들. AI 의사 다 왓슨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의사 선생님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 얼마나 대체를 하고 있냐면 환자들이 왓슨이랑 그 사람 의사랑 인간 의사랑 비교를 했을 때 너 누구의 진단을 믿을래?라고 했을 때 왓슨의 진단을 믿는 그 신뢰도가 더 높게 얻어가고 있대요. 신뢰도도 신뢰도인데 저는 이게 그냥 아까 법 얘기할 때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세상이 발전해 나가면서 그 아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얘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하는 범죄들이나 아니면 네. 예상치 못한 윤리성을 잃어버리는 네. 그 부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을 네. 왓슨은 그러니까 기계 인공지능 의사는 완벽히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해 거의 뭐 한 99%는 뭐 방지할 진짜 수 있겠죠. 극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 네. 윤리성을 잃어버린 의사들 때문에 뭐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광고 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뉴스들도 그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계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법 부분에서도 그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은 지치질 않기 때문에 네네. 뭐 외과 수술 같은 거는 그치. 로봇에다가 왓슨을 심어놓고 네. 왓슨이 계속 조종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수술을 하면 그냥 뭐 얘는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연속적인 수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장시간의 수술 같은 경우는 인간 같은 경우는 교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피로가 누적 때는 인간 말고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그리고 요즘 왓슨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인간이 2주에서 3주에서 걸쳐 파악할 의료 자료로 왓슨은 10분 만에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네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창작 활동을 못 한다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정을 알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왓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대요. 아 이게 낫다라는 것을. 그렇죠. 긍정 씨 말대로는 이건 창작 활동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하면 창작 활동은 아니지만 방금 얘기된 대로 환자의 입장이나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창작에 가까운 행동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유방 환자가 이제 왓슨한테 진단을 맡겼는데 네네. 처방이 어떻게 나왔냐면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를 절개해서 수술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외과 의사들이 처방을 내는 거. 처방을 내면은 뭐 배를 갈라서 뭐 어떻게 해라 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어떤 부분을 림프절을 뭐 제거를 해서 거기서 수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의사가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검토를 해보면 이제 말이 돼요. 놀라는 거죠. 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거지.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무섭네요. 그 네.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아닌데 네, 우리 인공지능 특집 때 이 친구가 왔었잖아. 퀴즈쇼에서 우승을 위해서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의료 쪽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암병동 센터나 이런 데서 네. 논문 같은 거 막 때려 넣었어. 네. 그래갖고 암을 유발하는 새로운 단백질 6개를 발견을 하기도 했고요. 왓슨이. 진짜 사람보다 낫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반복 작업, 암기 이런 거는 기계를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미래를 분석하는 앞으로를 몇 분 뒤 아니면 몇 시간 뒤를 분석하는 능력도 어쨌든 기계가 내는 그 확률적인 확률 게임이 수치라고밖에 볼 수는 없긴 해도 그렇죠. 그걸 나중에 신뢰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수술을 함으로써 더 오래 살 건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오래 살 건지를 퍼센티지로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를 빡치지. 네가 뭔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뭔데? 그건 그렇지.
몇 달 안 남은 사람한테는 지금 뭐든지 다 화밖에 안 날 거 아니에요. 몇 달 안 남으셨어요? 뭐 내가 내일 죽는다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무섭다 하지만 네. 인공지능이 이런 놀라운 능력들 때문에 어디서 보면은 인공지능을 무조건 도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근데 일자리 문제는 일단 배제한다고 쳐보고 네.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 네. 왜냐면 그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아직은 없는데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뭐 거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는 게 이제 뭐 차기 정부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급선무죠. 네, 급선무군요. 근데 두 번째 문제로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디까지 믿어야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음 문제점 중에 하나죠. 신뢰성의 문제.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 스티븐 호킹 뭐 이런 사람들 인공지능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인공지능을 경계해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을 해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우리 이발소에서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고를 냈던 거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안에 다 인공지능이 좀 낀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하기에 이게 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신뢰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가 아예 지금은 없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미리 다 얘기 나왔던 부분이네요. 이거 참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수준이군요. 거의 특집편인데 그냥 훑어보기. 뭐 다시 맛보기, 보기네요. 네. 트라이얼 버전. 네.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무서운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테이라는 그 채팅봇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발소에서 한번 다뤘어요. 네. 네. 이거 채팅봇 참. 그렇게 웃지 마세요. 인공지능 같아. 인공지능이 네. 이제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서 얘가 얼마나 사람처럼 어디까지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때 트위터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정보 채팅을 자유롭게? 채팅으로. 네, 채팅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 얘가 스스로 배우는 실험에 나선 지 16시간 만에 홀로코스트를 옹호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군요. 내쏟아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새끼 뭐야 하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전기 꺼버렸어요. 뽑아버렸어. 서비스 중단했어. 한 50시간 배웠으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긴 해. 그걸 좀 참고 계속 배웠다면. 근데 브랜드 이거는 이미지에 이게 뭐 안 좋았겠지만. 근데 MS가 안 했다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뭐를 안 그러니까 했다.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안 하고 공개 안 하고 일단 까보는 거야. 누군가가 만든 것처럼. 그냥 사람인 척하고 하는 거지.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요. 그럼 뽑아야지. 야,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 말하면 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튼 그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제 단순히 그 인공지능의 채팅 문제였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행동하는 로봇으로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진짜 영화 같은 미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를 지금 실제로도 활용 중이긴 하지만 전쟁 로봇 같은 게 네. 만약에 사상이 바뀌었어. 그치. 교육을 통해서. 네.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 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진짜. 그치. 배우는 게 빠른 거를 지금 계속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만큼 잘못 배우는 것도 잘못 빠르니까. 배우는 것도 빨라질 거 아니에요. 뭐 유사한 예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네. 그 욕 배운 것도 그렇고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녀가 계속해서 말해줬지만 뭔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받아야지만 얘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수집하냐면 우리가 결국 인간한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재료들인 네. 것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나 네. 아니면 네. 웨어러블 기기들, 네. 사람이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네네. 기기들,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들이 가장 요즘 손에서 뗄 수 없는 기기가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뭐 수십 개의 센서가 붙어 있잖아요. 네. 뭐 조도부터 해서 조도부터 자이로스코프. 기울기 센서, 뭐 그냥 밝기 센서, 사람의 동작을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으면 사람의 동작 전체를 다 읽을 수 그쵸, 있다고 그쵸. 볼 수 있죠. 사람의 있었죠. 감각보다 많을 거예요. 느끼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네. 지금까지 왔던 어느 시대보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네.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빅데이터는 뭐 흔히들 OV라고 불리는 5V라고 불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기통. 뭔가요? 규모, 네. 볼륨, 그다음에 다양성, 버라이어티, 네. 속도, 벨로시티, 정확성, 그다음 베라시티, 가치, 밸류 이렇게 5개의 데이터를 이 5개가 있어야지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빅데이터라고 부르는군요. 근데 이게 막
이제 빅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붙고 네. 뭐 그냥 데이터는 4개만 있으면 된다. 뭐 3V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빅데이터는 5개가 모여서 하나의 그 빅데이터라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규모는 사물 인터넷 기기랑 스마트폰 그다음에 SNS들의 발달 때문에 그치. 이게 막 하루에도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쌓이니까 이를 처리해야 될 만한 성능들이 함께 발달해 나가면서 네. 빅데이터가 인간이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그 이상으로 이제 수집을 전 하기 세계의 시작하는군요. 데이터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볼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규모를 가장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핵심. 빅규모를 가지게 되는 거죠. 빅이라는 걸 언제 얻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나면 남는 게 가치.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기술. 그렇죠. 이 데이터 중에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정보다라는 것들을 그 데이터들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게 네. 네. 빅데이터의 가장 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 또 인공지능은 이 모아낸 규모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같이 약간 쌍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없으면 빅데이터도 없었던 거고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럼 저는 빅데이터의 발달 요즘 뭐 기술적인 용어들을 써 뭐 하둡이나 뭐 이런 네.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도 좀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봤고 네. 한 30분 털었고 지금 아유. 말씀해주신 거 잠깐 이어서 하면 네네. 그 하둡이랑 이런 것도 하둡이 뭐야? 1차 산업혁명이랑 딱 비슷한데요. 네. 혁명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만들자. 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데이터가 크니까 뭘 다뤄야 될 게 필요한 거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1차 산업혁명 때 얘기했던 뭐 계획적인 게 아니라. 실이 부족하니까 실을 더 많이 만들자. 음. 실을 좀 자동화시키자. 천이 자동화가 돼서 실을 자동화시키자.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꺼내다 보니 그게 혁명의 이제 네. 발판이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케이스고요. 데이터가 남아 돌다 보니 음. 넘쳐나다 보니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자 네. 했더니 그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업혁명이란 거를 아까 은 실장이 초반에 네. 이걸 왜 굳이 나누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린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고 지금 업그레이드 버튼을 4번째 누른 상태야. 그 뭐야 그 문명이나 뭐 이런 스타크래프트에서 에볼루션 그렇지 정확해 그 본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군요. 지금 네. 하이브 다음 거를 누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지금 업그레이드 중인 거고요. 네. 이게 완료되는 순간 이제 다음 혁명을 또 우린 준비를 하겠죠. 네. 아니요, 그때는 우리가 안 누를 거예요, 이거를. 인공지능이 누르나? 인공지능이 됐어 누른다 하고 이렇게 누르지 않을까. 거만하네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요. 굉장해요. 네. 그 친구들도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될까요? 옴닉 들어야죠. 그분 그 친구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블로그를 또 하고 있느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빅데이터를 우리 스스로 컴퓨터를 위해 모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형 뭐 K 인구 뭐 알파고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블로그를 먼저 연결시켜야죠. 시작 페이지가 그게 될 겁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망했네. 네. 근데 왜 돈을 못 벌지 이렇게? 네. 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뤘고. 한 30분 동안 다뤘는데 인공지능이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전부 같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엄청 많아요. 재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우리 그중에 아망드가 가장 생각하는 베이스가 되는 누가 봐도 그게 누가 베이스인. 봐도 인공지능은 빠지면 4차 산업혁명이 그때 이루어질 수 비유를 없다. 화장품에 들지 않았나요? 아 그래 우리 지난주에 그 화장품으로 치자면 정제수 같은 거군요. 정제수 같은 거죠. 모든 네. 화장품에 제일 앞에 들어있고 제일 많이 들어있는 정제수 90%. 거. 그렇지. 거기다 1%가 뭐가 달라지냐에 따라 새로운 게 상상되는 건데. 우리나라 과자로 치면 질소 같은 없으면 안 되는. 네 발전했네요. 지난번 녹음보다요. 방금 떠올랐어. 네. 어쨌든 그러면 뭐 다른 것들 있잖아. 뭐 클로로린산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재료라고 불리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인공지능, VR,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렇게 세 개인데 네. 이게 뭐 요즘 많이 치고 나가고 있어서 그런 거지. 네. 뭐 이거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다른 것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정제수는 인공지능인 거고. 정제수는 빠질 수가 없어. 그렇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물이 없으면 화장품을 못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VR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네. VR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 네네.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요새 익숙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 게이머들한테 더 친숙한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면서 게임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어디로 가든 그냥 단순한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은실장 네. 항상 얘기한 것처럼 네. 종합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래 예술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요소 즐길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 네네네. 나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랑 VR에 좀 익숙할 수 있는데요. 이 VR에 대해서 약간 짧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VR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거예요. 안경과 모자의 그 뒤집어 쓴 형태를 거. 뒤집어 쓴 네. 그런 기기를 뒤집어 쓰면 양쪽 눈에 맞는 렌즈가 딱 그 렌즈의 화면에 출력이 되고 네. 내가 고개를 딱 돌리면은 얘가 화면이 따라 움직이는. 그렇지. 이게 그냥 이걸 쓰면 일단 VR을 꼈다 정도로의 느낌이. 근데 사실 네. 이거는 네. VR의 하나의 요소예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일부군요, 일부. 네, 그 기계 자체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그 기계고 이제 가상현실 자체는 우리 옛날에 게임 중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 아세요? 세컨드 라이프는 심즈 같은 거죠. 심즈 같은 거죠. 심즈 같은 걸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온라인 심즈 같은 거지. 아니야 정확히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컨드 라이프는 그냥 뭐랄까 하나 더 너의 인생을 하나 더 인터넷에 만들어줄게에 가까운 거예요. 한국어로 치면 뭐 해피시티나 조이시티 같은 건데 되게 못생겼어. 비슷한 건데. 엄청난데?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뭐 그런 게임들처럼 가상의 현실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현실. 가상현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VR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굳이 보면 뒤집어 쓰지 않아도. 네, 뒤집어 쓰지 않아도 그냥 어떤 새로운 세상 하나가 만들어지면 네. 새로운 현실 하나가 가상으로 어딘가에서 만들어지면 가상현실이네요. VR의 네. 객관적인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리니지를 하시는 린저 씨들의 입장에서는 리니지가 가상현실. 가상현실인 거네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VR이라는 게 확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2013년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회사에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야 이거 우리 VR의 미래야 라고 하면서 내면서 이제 더 대중화되는 거죠. VR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네. 버추얼 리얼리티는 원래부터 개념이 있었지만 그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완벽히 세상과 단절시키는 어떤 가상 세계를 선사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VR 같은 경우에는 1968년에 네. 유타 대학교의 그 이반 서더랜드라는 사람이 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연구하면 시작이 되고 미국의 나사가 네. 아폴로 계획을 진행하면서 계속 우주 쏴서 사람들 보내볼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달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VR 이걸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맞아. 발전을 계속 하게 돼요. 원숭이도 한두 마리지. 중국이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중국도 도의적으로 원숭이를 한 100마리쯤 보내고 사람을 보냈겠죠. 아, 그랬겠죠, 그럼. 네. 어쨌든 그래서 이 VR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공간성. 실제로 이 안에서 공간에 어떤 공간감이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실시간 상호작용. 머리를 딱딱 돌리면 이거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치. 그게 레이턴 거리가 저기가 생기면 느낌이 이상하겠죠. 그렇죠.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만큼 얘가 안 움직이니까 막 멀미 생기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몰입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3D 그냥 게임 뭐 리니지나 뭐 해피시티, 조이시티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높은 구현 환경과 구현 속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장비가 나오면서 네. 이게 그 발전 속도가 이제 수직에 가깝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아까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이고 네.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인공지능하고 아직까지는 동떨어져 있는 관계인 거잖아요. 가상 현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가상현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것과 다른 버추얼 리얼리티에 끼얹어지면 그렇죠. 이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네. 만약에 이걸 뒤집어 쓰고 은실장이랑 나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어디 저 파란 동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했어. 근데 만나기로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 통신도 오지 발전해야 통신이 되는 거고. 필요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전들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은실장이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나한테 전송을 해주기 위해서도 네. 그 사람을 필요한 다 전송해야 되니까. 네네. 그치. 그런 전송 속도도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VR이 좀 게임에만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네.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나 음. TV나 뉴스 이런 미디어 산업이랑 견합이 되면 그 산업군의 한계를 벗어나게 돼요. 그렇겠네요.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앞으로 이걸 뒤집어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하면 실제로 내가 촛불 집회에 있는 것처럼. 광화문 관장에 있는 것처럼 그 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뭐 이미 KT에서는 우리 평창 올림픽 VR로 중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네.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VR뿐만 아니고 네. AR이라는 게 있어요. VR은 버추얼 리얼리티고 AR은 뭐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A가 발음이 너무 어려서 모르겠어. 네. 네, AR은 리얼리티. A 리얼리티. 네. A 리얼리티요. 네,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있는데 네. 아까 의시장이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가상현실의 경우에는 현실과 아예 단절을 시킨다고 단절을 했잖아요. 돼야지. 일시적인 단절을 가져와요. 근데
AI 그런 것들 때문에 VR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그게 게임이라는 거 전제에서는 나 지금 게임 할 거야 라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한 거지만 네. 근데 그거를 일상생활의 게임이 아닌 일상생활의 도구로 쓰기에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VR을 꼭 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말해 인력 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네. 근데 증강현실은 이걸 반대예요. 지금 현실에 중요한 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녹음실을 보고 있는데 네네. 녹음실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끼고 있는 안경 위에 은 실장의 애플워치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구글 글라스 같은 거군요. 네. 가장 쉬운 예로 구글 글라스가 증강현실의 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현실의 일부로 합쳐지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AR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들과 소통하는 것들은 없겠네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것들.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현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지만 네네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이미 그 굳이 안경이 아니더라도 대중과 소통은 사람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하는 거죠. 구글 글라스에 네. 내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지. 전화번호가 뭐 새로운 뭐 어떤 다른 도구로서 그렇지. 이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증강현실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네. 구글 글라스도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죠. 네. 네. 어디 네. 갔어요, 걔네들? 지금 프로젝트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네? 융합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다가올 건가요? 산업혁명에서는 뭐든지 어. 다 짬뽕식에서 그냥 딱 풀로 붙여버려요. 그럼 뭐죠? 융알인가요? 융알이라고요? 네. VR, AR, 융알. 아무튼 그거는 뭘까요? 홀로렌즈? 오, 정확합니다. 그래. 뭐야? 홀로렌즈였어, 홀로렌즈. 재수광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대로인 것 같아요. 홀로렌즈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 셋 다 써보지는 못했고 네. 네. 그 영상으로만 봤고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봤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원하는 순간에 딱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나 이제부터 게임 그리고 게임 끝나고 나오면 현실. 그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음. 이렇게 쓸 수 있는 렌즈였던 것 같아요. 그 내 기억에. 구글 글라스랑 오큘러스가 그 홀로렌즈를 위해서 나온 느낌이에요, 거의.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홀로렌즈가 어떤 제품이냐면 네. 우리가 지금 안경 형태로 홀로렌즈를 끼게 되면 실제로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거에다 안경을 낀 것처럼 그냥 보여요. 네네. 근데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강현실처럼 그 현재 시야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홀로렌즈가 보여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맥은 우리 몇 인치고 녹음실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위에 갑자기 뭐 대본이 종이가 이제 아이맥 옆에 크다랗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데 3D로 네네. 나오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에 없는 건데 가상에 무언가를 붙인 거죠. 없는 것들은. 네네. 그리고 융합현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네. 현실과 가상의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비가 오면 네네. 가상현실에서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비가 오고 있으면 게임 안에서도 비가 오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쉽게 말해서 디지털 세계가 상호작용 방식으로 현실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인터랙티브한 무언가가 들어가면서 융합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업무적인 연장선으로 쓰기에 더 좋아지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뭐 네. 우리가 그냥 업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혜택이 되는. 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네. 홀로렌즈에 대한 것들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실제로 레고가 없지만 네. 레고가 있는 것처럼 갖고 논다거나 아니면 뭐 그 건축물을 미리 세워봐야 돼. 근데 네네. 요즘은 그 아크릴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만들어 보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3D로 만들어 보는데 실제 사이즈로 올려보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그 안을 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멀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케아 같은 데서 앱으로도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네네. 거. 그렇죠. 가구 같은 거를 이제 내 방에들 딱 깔아보고. 비춰보면 실제 가구가 배치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 보이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얘기만 이게- 들어보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인간 이게 가상현실이랑 인간의 욕심이랑 합쳐지면 영화에서나 보던 현실이 더 빨리 가속화돼서 오지 않을까. 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MS에서 홀로렌즈 보면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써본 사람들에 의하면 뭐 거의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로 외계인을 얘기는 갈아 하니까. 넣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VR이랑 AR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 융합현실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해봤고 네. 마지막으로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가장 옆에 붙어 있는 돈. 돈은 모든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 네. 네. 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얘기한 인공지능이
밥을 먹고 커야 되는데 네. 그 밥을 먹는 걸 이제 지금까지는 억지로 좀 이렇게 문서화된 것들을 넣어줬다면 네.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려면 사물 인터넷에 있는 걸 밥으로 먹겠죠. 그렇죠. 사람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음. 그냥 우리가 이 살아가는 환경, 그 환경 자체를 인식하기 위한 것들로 사물 인터넷이 꼭 필요하죠. 감각세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뭐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컴퓨터는 뭐 한 24,000감 그렇죠. 그 정도 갖고 있겠지. 네. 우리가 셀 수 없는 감을 갖고 있겠지. 벨소리 같은데 그거요. 64화 네, 65,000 칼라요. 네. 어쨌든 사물 인터넷은 가장 쉬운 예로는 사물과 사물 간에 통신하는 장비들을 말해요. 사물과 사물 간에. 그게 핵심 그 베이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센서들이 나타나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장비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1999년에 네. 미트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치. 지방 잡대죠. 네. 미국의 지방 잡대 네. 미트 대학교에서 오토 아이디 센터의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이 네. 요새 핸드폰에 NFC 칩 들어가죠. 네네. 그거에 시초가 되는 RFID 같은 센서들을 말하면서 이 사물에 탑재된 인터넷이 발달할 거야. 라고 네. 미리 이렇게 예측을 했군요. 예측을 하면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물 인터넷만 놓고 보면 망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계랑 기계 간의 소통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크게 득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사물 인터넷이 다른 요소들이랑 믹스되는 순간 사물 인터넷의 매력이 급상승합니다. 그 말인즉슨 기계랑 기계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데이터만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역할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걸 빅데이터로 승화시키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네. 이게 쓸모가 있어진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 그 자체로는 아무 사실 의미가 없죠. 하긴 지금 사물 인터넷의 전제가 기계랑 기계가 통신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 이제는-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기계랑 기계 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 부유물적인 네. 정보들, 네. 그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서 가공해서 가져감으로써 이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물 인터넷이. 하긴 어떤 좋은 성분도 정제수가 없으면 화장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랑 빅데이터, 뭐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만나면 스마트한 삶을 만나볼 수 있는데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사물 인터넷 그 자체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자율운전 자동차에 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수많은 센서들, 라이다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카메라, 음. 뭐 이런 센서들이 그러니까 주변을 인식하는 장비들. 뭐 한 네. 뭐 많게는 30개, 50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감지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없죠. 뭐 자동차가 얼마나 떨리는지 이런 네.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네네. 인공지능이 처리를 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차가 좀 덜 떨리게 하려면 여기를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겠다. 좀 약하게 밟아야겠다. 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인즉슨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이나 이걸 분석하는 역할이 없으면 그냥 뭐 차의 구석구석을 잘 판단해주는 자동차일 뿐인 거네요. 옵션 좋은 차지 그냥. 옵션 좋은 차야. 그러니까. 돈 좀 많이 꼬라박은 차라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딱 붙으면서 그것들을 뭐랄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인데 네. 이게 사물 인터넷 힘을 빌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스마트 구조입니다. 팩토리는 뭐야? 그러니까 산업혁명에서 단순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네.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다면 네네. 스마트 팩토리는 기계들이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들을 토대로 기계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 안 그래도 몇 명 없던 직원들까지 마저 자르는 거를 스마트 팩토리라고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집에 오면 스마트 홈이 돼요. 뭐 집에 사용되는 전등, 가스밸브, 보일러, 에어컨, TV, 네.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장비 같은 것들이 인터넷을 만나면서 인간의 사용 패턴들을 네,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제 공장에는 센서를 붙이는데 네. 집에는 센서를 일일이 다 붙일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그걸 다 대체를 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인간의 사용 패턴을 파악해서 스스로 뭐 에어컨을 킨다거나 뭐 잘 때 되면 얘 자는 거 같네 TV 꺼준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인즉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빠 안 잔다 이거 해야 돼요?
진이야 아빠 아직 안 잔다. 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이제까지 요즘 우리 또 4차 산업혁명 전문 팟캐스트 자가발전에서 네. 네. 4차 그 사물 인터넷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것들, 뭐 스마트홈 아니면 불이 켜지는 것들,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방송에서 얘기 나온 대로라면 그거는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고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진작부터 이제 발전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었을 뿐이지 뭐 이미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기계와 기계가 통신하는 거니까. 그 사물 인터넷이랑 인공지능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해드리면 그 기계가 공장에서 네, 다른 기계랑 통신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인터넷을 하는 거니까 사물 인터넷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다른 기계랑 통신을 하면서 내가 얘를 조작을 해. 네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음. 사물 인터넷은 통신을 하고 얘가 알아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그건 인공지능이 낑겨 들어간 사물 인터넷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진화하면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인공지능이 이제 그 다음 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이 진짜 혁명이 되려면은 네네. 가장 중요한 게 표준인데 회사마다 별도의 표준화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되거든. 그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먼저 맞아. 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내가 네. 내가 이끌 거야 하면서 네. 자기 나름대로 막 다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네. 특히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샤오미만의 생태계를 이미 잘 꾸려놨지만 아이폰에서는 걔네들을 뭐 말로 제대로 쓸 수 없죠. 조작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애플은 또 애플 나름대로 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융합하는 표준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네. 4차 산업혁명에서 사물 인터넷 도태될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나 뭐 VR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판때기가 크니까 그 판이 크니까 너도 나도 참여를 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 표준이 형성된 거라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네. 못해요. 공개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너도 나도 붙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드는 게 많은데 사물 인터넷은 그 말 그대로 진짜 제조업과 연계되는 그렇지. 거다니까 네. 우리가 만들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표준이 좀 꼭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많게는 뭐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로 좀 많아요, 양이. 네. 센서들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많게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그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의 프로세서,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겠죠. 네. 이 데이터들을 전달할 5G 이동통신망이랑의 융합이 네.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돼 있어도 근데 표준 안 돼 있으면 사실 사물 인터넷 쓸 수가 없다. 지금 아망드 얘기대로라면은 다른 산업들은 이미 잘 발전을 착착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진화를 하고 있는데 네네. 사물 인터넷은 오히려 빨리 발전을 시작은 했지만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사실상 우리 삶에 급격하게 다가오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게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좀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군요. 그렇죠. 재밌네요. 그 재료들 얘기만 좀 들어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부분을 지금 좀 주시해야지 보고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 바뀌는 걸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지 알게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오늘 못 다룬 것들 중에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 네. 뭐 그다음 뭐 우리 블록체인 기술도 하긴 했지만 네. 블록체인 기술도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았을 텐데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진짜 많은데 네. 좀 진짜 핵심 되는 건 세 가지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자가혁명이라고 코너 만들어서 아 그만해. 특집 합시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린 이미 4차 산업혁명 자, 전문 가봐라, 팟캐스트야. 자, 자 가봐라.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어쨌든 그 발전해 나가는 거 다음 세대의 산업혁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우린 사실 4차에 살고 있어 지금. 자가발전 팟캐스트는 이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사실 미리 다루고 있는 그런 남들이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 특별한 팟캐스트다. 아닙니다. 또 얘기를 해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네, 저희 엄청 그분 떨어졌습니다. 잘났네요. 네. 네, 저희 팟캐스트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해. 아직도 뽕이 빠지지 않아서. 아니 방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집을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우리 자가발전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나 다름이 없어. 그럼 네. 은 실장은 그렇게 느낀 것 같고 긍정이는 그러면 이번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두 번째 녹음한 건데 어떻게 저는 두려워요. 뭐가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할 세상이. 네 직업이 없어질까 봐요. 네, 살려주십시오. 개발자를 대체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럼요. 네.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네. 이제 커서 자랄 아이들이
뭔가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 암기에 치중된 교육을 받은 나랑은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치. 네네. 그리고 넌 꼰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사실. 아 꼰대가 될까 봐요. 네. 네. 이미 사실 꼰대죠. 그러니까요. 긍정 씨만큼 이 나이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이제. 긍정 큰일 씨만큼 났다. 우리 중에 꼰대가 없지. 네. 네, 아무튼 아망드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4차 제가- 산업혁명 대상 배경입니까? 그럼요. 제가 그 게임 스토리 한번 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게임 스토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냥. 아니 옴닉이 아무 말 대잔치야. 옴닉이 쳐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옴닉이 로봇가 쳐들어와. 로봇이잖아요. 4차 근데 산업혁명.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러네. 그럼 한국인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네, 프로 게이머들이요.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블리자드 뽕 맞는 것보다 자가발전 뽕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4차 산업혁명 전문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다음 주에 더 엄청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차라면 특집 아니에요. 아닌데 뭐 아, 우리가 하는 모든 아,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앞장쓴다는 거지.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hese things trouble me the most.